7년의 청춘,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지만 결혼기념일 당일 내가 돌려받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놀랐냐고 물었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블랙카드와 나의 진짜 집안, 배경이야말로 조만간 그들 가족의 오만함을 모조리 쓸어버릴 진짜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나를 모욕했던 그 모든 인간들은 때늦은 후회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지금 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좁은 주방에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마늘과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남편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7가지 요리로 채워진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나는 무려 5시간 동안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펄떡이는 싱싱한 해산물을 고르고 남편의 고향 맛을 그대로 살린 진한 갈비찜과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딱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은 기쁨과 슬픔, 고난, 그리고 내가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던 묵묵한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 민호는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나는 그 말을 믿으며 부드럽고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나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민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최 여사, 그리고 안하무인 시누이 수아까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지긋지긋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집구석은 언제 와도 싸구려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역시 촌구석 출신 근본은 어디 안 간다니까. 아무리 씻겨놔도 티가 나요. 시누이 수아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입고 있는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비쭉거렸습니다. 새언니 꼴이 영락없는 시간제. 파출분해. 우리 오빠같이 훌륭하고 반듯한 집안 사람 옆에 서 있기엔 진짜 격떨어져. 나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우리 둘만 오붓하게 보내기로 했잖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오실 거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음식이라도 더 준비하게. 민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새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바다처럼 깊은 사랑을 속삭이던 그 두 눈에는 이제 뼈를 깎는 듯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열어봐. 내가 7주년 결혼기념일을 위해 아주 공들여 준비한 선물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도장이 이미 찍혀있는 이혼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호가 지방 출장이라며 바쁘다고 했던 그 시간들에 젊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 여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파파라치 사진들이 뭉텅이로 들어있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수만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민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 놀랐어?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식모 노릇한 걸 보상하기에 이 정도 선물이면 충분히 크지 않아? 최 여사가 아들 옆에 앉으며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7년 동안 너같이 격떨어지는 며느리를 참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내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우리 집안은 이제 예전과 차원이 달라. 내 아들은 이제 업계에서 알아주는 건설사 대표야. 돈도 넘쳐나고 정재계 인맥도 빵빵한데 너같이 부엌대기 노릇밖에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여자를 내 아들 앞길에 걸림돌로 둘 순 없지.
저 사진 속 여자가 진짜 내 아들.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대형 파트너사 회장 딸이거든. 내 아들 날개를 달아줄 귀인이지. 수아 역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눈치껏 도장 찍고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빠가 강제 집행하게 만들지 말고. 너같이 가난하고 천박한 여자가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 자체가 3대째 덕을 쌓은 줄 알아. 이제 유통기한 끝났으니까 쫓겨나는 건 당연한 이치지.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내 감정과 존엄성을 짓밟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말들만 골라 뱉어내는 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잊은 걸까요? 민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정리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 얼마 안 되는 혼수 비용을 다 털고 심지어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을 맞춰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최 여사가 중병에 걸려 반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군말 한마디 없이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수아가 밖에서 방탕하게 놀며 억대의 빚을 지고 왔을 때 오빠인 민호가 신경 쓸까봐 몰래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며 빚을 갚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들의 눈에 그 모든 헌신은 그저 빌부터 사는 하찮은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침묵하자 민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불쌍한 척 눈물 짜내며 매달려도 소용없어. 내 결심은 굳었으니까.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 내가 벌어서 산 거니까. 넌 한 푼도 보탠 거 없으니 딴소리 할 생각 마. 대신 시골에 작은 땅떼기라도 하나 사서 먹고 살라고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푼돈 좀 챙겨줄 테니 그것도 내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한때 신처럼 떠받들었던 이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도 낯설고 끔찍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돈과 부가 사람의 인성을 타락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의 본성이 이토록 배은망덕했던 것일까요? 단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때가 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낸 것뿐이겠죠. 가슴이 꽉 막힌 듯 쓴웃음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감정마저 메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내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반지도 내 아들 돈으로 산 거다. 이혼할 마당에 탐내지 말고 당장 빼놓고 가. 나는 이 실패한 결혼의 유일한 증표인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민호, 수아를 차례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마 지난 7년 동안 그토록 순종적이던 내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미소였을 것입니다. 당신 선물이 정말 뜻밖이긴 하네요.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내 인생 7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만큼 놀랍고 기발해요. 하지만 민호 씨,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이 승리감을 마음껏 만끽해 두세요. 내일이면 제가 당신과 이 집안 전체에 훨씬 더 거대한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테니까요.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대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것으로요. 민호가 경멸을 가득 담아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부모도 의지할 데도 없는 고아 주제에 네가 여기서 우는 소리 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허풍 떨지 마. 이 서울 바닥에선 돈과 권력이 없으면 넌 그냥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수아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디 시골에서 사촌 오빠들이라도 불러와서 행패라도 부리게? 맘대로 해봐. 우리 집안은 강남경찰서 간부들이랑 밥 먹는 사이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박하고 순종적인 껍데기 뒤에 민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총구석 출신 계집애가 사실은 지금 민호가 자신의 무너져가는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목을 매며 협력을 구걸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내 신분을 철저히 숨겼던 이유는 조건이나 이익을 떠난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위해 평생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결혼기념일 당일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만약 어느 날 네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 돌아와서 네 원래 자리를 되찾거라. 아버지는 내게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조직원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범하게 사는 법을 택했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 선의는 방향을 잘못 찾았고 나의 관용은 이 집안에 탐욕스럽고 잔인한 괴물들을 키워내고 말았습니다. 최 여사가 빨리 짐이나 싸라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내 며느리 될 새아기가 와서 인테리어 새로 할 거니까 이 집구석에 1분 1초도 더 있지 말고 당장 나가. 나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고른 커튼과 고급 침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헛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 몇 벌과 내 중요한 개인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민호가 아주 가끔 선심 쓰듯 사주었던 싸구려 액세서리들과 최 여사가 손님 올 때 창피하다며 억지로 입으라고 던져주었던 브랜드 옷들은 모조리 두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내쫓을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민호는 내 서명을 확인하자마자 천근만근의 짐을 덜어낸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원망조차 남지 않은 오직 가엾게 여기는 동정심뿐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의리와 정 대신 돈과 명예를 택했어.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기꺼이 감당할 준비를 하길 바라. 내일 당신이 태양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러 본사에 갈 때 오늘 밤 이 순간을 꼭 기억해. 민호는 내 입에서 태양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회사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혀를 차며 내가 그저 아는 척하며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야가 하얗게 가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그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전화를 받은 중년의 남자는 깍듯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전화 주셨군요. 나는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오 변호사님, 지금 당장 한남동 사거리로 차를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민호건설에 들어간 우리 측 투자금 전액을 즉각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하세요.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내 믿음과 사랑을 짓밟았던 방식 그대로요. 그날 밤 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예전에 민호가 밖에서 멀리 올려다보며 군침만 흘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기묘할 정도로 편안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어 내 본연의 가치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오 변호사가 미리 수집해둔 민호건설의 재무제표와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사채와 악성 대출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과의 계약이 없다면 한 달 안에 부도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그룹의 법적 대표이자 모든 최종 결정권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고급스러운 명품 슈트를 갖춰 입었습니다.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숨길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이 흘러넘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순박하고 헌신적인 촌부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양그룹의 이사회 의장 김지연 회장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대기 중이던 롤스로이스에 올라탄 나는 곧장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나와 마주치게 될 민호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경악할지에 대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폭력이나 쌍욕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정상에 서서 내 발밑에서 처절하게 허우적거리며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적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태양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아침부터 극도로 팽팽하고 분주했습니다. 비서진들은 민호건설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나는 넓고 호화로운 집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민호가 온갖 기대와 욕망을 품고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뒤차는 전철을 처리하고 눈부신 미래를 맞이할 것이란 착각 속에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설 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이 스스로 판 끝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내가 쫓겨난 그 집에서는 최 여사와 수아가 내 남은 흔적들을 치워다 버리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의 부귀영화를 가져다줄 새로운 여자에 대해 떠들며 낄낄거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실체가 철저한 꽃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나를 버리는데 더 확신을 가지도록 내가 비밀리에 돈을 주고 고용해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나는 민호가 한 줌의 정이라도 남아 멈춰주기를 마지막까지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7년의 인연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러니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나를 원망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나는 씁쓸한 에스프레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혀끝의 맴도는 쓴맛이 지난 시간들의 고통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그 7년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을 숨겼던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자들의 진짜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내선 전화가 울리고 비서가 정중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호건설 대표단이 도착하여 1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옷깃을 가다듬은 뒤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어젯밤 내가 약속했던 훨씬 더 거대한 서프라이즈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나는 끝이 안 보이는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나약함을 벗어던지고 내 진짜 위치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눈물 짓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운명을 쥐고 있고 민호의 그 하찮은 회사 따위는 단숨에 짓밟을 수 있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앉아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어젯밤 사진 속의 그 젊은 내연녀 유라가 애교 섞인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등 뒤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상석상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는 그 즉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들은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사색이 된 그의 입술이 덜덜 떨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피가 싹 가신 시체 같은 낯빛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도 당황하여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젯밤의 그 차가운 피고숨을 다시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놀랐나요? 어제 당신이 준 이혼 서류에 대한 답례로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민호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그 촌스러운 아내가 자신이 어떻게든 살려달라며 구걸하러 온 대기업의 의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그의 뇌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게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슬쩍 쳐다본 뒤 민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은 아주 비쌉니다. 할 말이 없다면 오늘 미팅은 여기서 끝내죠. 그제야 정신이 든 민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해명을 하려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발뺌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탕발림을 쏟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입 닥쳐. 나는 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철저한 비즈니스뿐입니다. 당신네 회사의 엉망진창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 태양그룹은 민호건설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룹과 연계된 모든 제1,2금융권 파트너 은행들에 지시하여 민호건설이 연체 중인 대출금을 전액, 즉각 회수 조치할 겁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온 명예와 재산,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진짜 귀인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고 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 뒤로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내연녀의 앙칼진 비명과 배은망덕한 전남편의 처절한 오열 섞인 애원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침 해는 이미 떠올랐고 내 인생은 이제 눈부시고 찬란하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배신을 일삼는 쓰레기들이 끼어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검고 번쩍이는 리무진이 태양그룹 정문을 빠져나와 조용히 도심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뒤로는 민호가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헛된 제국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아우성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얽히고 설킨 과거의 상념들에 빠져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조강지처의 통쾌하고 극적인 복수극에 불과해 보이겠지만 이 정점에 서기 위해 나는 지난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얼굴을 가진 삶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민호와 그 지독한 시어머니의 눈에 나는 그저 배운 것 없는 고아에 민호가 가난한 촌구석에서 구제해준 쓸모있는 부엌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무급 가정부 취급했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집안의 볼품없는 장식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최 여사는 내가 집안을 청소할 때마다 입을 비죽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촌구석 태생은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씻겨놔도 그 흙수저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 민호는 갈수록 권력에 취해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는 지금 회사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사업 수완 덕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초창기에 따냈던 그 어마어마한 대형 계약들이 전부 익명의 귀인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내 진짜 비밀은 침대 및 반짓꼬리함 속에 숨겨둔 낡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을 쓰고 회사를 빼앗긴 채 돌연사하셨던 나의 아버지 고 김대성 회장의 옛 충신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비밀 통신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치기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척 연약하고 순박한 시골 여자 행세를 하며 과거 아버지를 배신했던 원수 집안의 아들 민호의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는 이 결혼이 내가 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배치한 체스판의 첫 번째 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7년 동안 밤이 깊어 민호가 밖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잠들 때면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 낡은 핸드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나는 수천억 대의 비밀 자금을 굴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각조각 찢겨나갔던 태양그룹의 지분들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민호가 사업상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때마다 익명의 투자자 명의로 자금을 꽂아준 것도 바로 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백전백승의 천재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그가 끝없이 오만방자해져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최 여사가 방 앞을 지나가다 내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는 수첩을 확 낚아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심한 것, 팔자 좋게 앉아서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네. 주제넘게 고상한 척하지 마. 그녀는 그 수첩에 적힌 딱딱한 숫자와 기호들이 훗날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몰수할 사형 선고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평범하지 않은 흔적들이 가끔씩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과 경멸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한 번은 민호의 아주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가 집에 초대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차를 내어가자 그 외국계 회장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뵙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아주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서울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걸요. 포럼이 뭔지도 몰라요. 옆에 있던 민호는 껄껄 웃으며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착각하셨나 봅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내 옷장 속 싸구려 시장통 옷들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장인의 맞춤, 정장들과 민호의 집안을 통째로 몇 년은 먹여 살리고도 남을 최고급 다이아몬드 세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 생각납니다. 세관에 묶인 거대한 물류 때문에 민호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길을 때려 부수며 모든 게 재수가 없는 내 탓이라며 나를 짐승처럼 닥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딱 30초짜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류는 기적처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민호는 기고만장한 얼굴로 퇴근해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재계 인맥이 훌륭한지 떵떵거리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주방에 서서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무가 높이 자랄수록 쓰러질 때의 고통은 배가 되는 법이지. 나는 그의 오만함을 마치 도살장에 끌고 갈 돼지를 살찌우듯 먹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었고 그 한계를 폭발시킨 건 바로 그 젊은 내연녀의 등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대놓고 티냈고 심지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내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철저한 감시망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고른 소파 위에서 그들이 뒹구는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질투심 따위는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구역질이 났을 뿐입니다. 나는 즉각 자금 회수 절차에 속도를 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산들을 교묘하게 악성부채로 돌려놓았고 민호건설의 핵심 영업 기밀은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온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 7주년 기념일 밤, 민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을 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가 입주해 있는 강남의 거대한 오피스 빌딩 소유권이 태양그룹, 즉 내가 의장으로 있는 회사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내게 어때? 놀랐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식모나 다름없는 나를 쫓아내는 자비로운 해방자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스스로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사형선고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지었던 픽하는 실소는 분노나 쓰라림이 아니라 완벽한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우리 가문의 그것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자들의 끔찍한 본성을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건물주이자 그룹 회장의 자격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민호와 내연녀의 그 비참하고 찌질한 꼴을 보고 나서야 지난 7년의 굴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 넋을 잃고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흐리멍덩해진 그의 두 눈은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순종하던 촌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애써 떠올리려 하겠지만 그의 눈앞에 각인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쥔 회장의 모습뿐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단서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그 무식한 시골 여자가 어떻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전문가 뺨치게 알고 있었는지,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리무진이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평창동의 고풍스러운 대저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진짜 집, 아버지가 생전에 머무르셨던 곳이자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나는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차갑고 부드러운 잔디의 감촉을 맨발로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정체는 그저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민호 따위는 평생을 꿈꿔도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인맥과 권력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나는 저택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엄숙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라 초상화 속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 변호사에게서 온 보고 문자들이었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방금 전 공식적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나의 옛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투신하겠다며 오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목숨처럼 여기던 허영과 돈을 모조리 앗아간 뒤 남은 평생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깊은 내면 한구석에서는 나 역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의 청춘을 위선과 거짓된 껍데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긴 채 살아온 7년 동안 내 심장도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막대한 불을 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너무 많은 풍파와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획한 음모와 비밀들은 나를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딸이 이런 괴물 같은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한 줌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치밀한 계산과 암투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내 삶을 안타까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상념은 초인종 소리에 끊겼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새로운 기밀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던 진짜 배후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민호의 집안을 뒤에서 조종하며 이익을 챙겼던 그 진짜 흑막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최 여사는 더 큰 체스판 위에 버려지는 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내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더 잔혹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원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익숙한 이름과 숫자들을 확인하던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흑막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열한 경쟁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인자하고 고결한 척 가면을 쓰고 다니며 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악어의 눈물을 쏟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신감은 내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뼈아팠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내 두 눈에는 맹렬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판을 더 크게 키우길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어 줄 것입니다. 민호 집안을 박살내는데 7년이 걸렸다면 이 진짜 악마의 숨통을 끊어 빛 아래로 끌어내기 위해 10년을 더 바친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저택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며 그저 회사를 되찾은 운 좋은 상속녀도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눈 감은 영혼들을 위해 정의의 심판을 내릴 냉혹한 처형자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비밀, 심지어 오 변호사조차 아직 모르는 그 비밀은 바로 과거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의 살생부였고 그 흑막의 이름은 명단 맨 꼭대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허둥지둥 대던 아침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진하고 쓴 블랙커피의 향을 음미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삼촌처럼 친근하게 굴었던 그 사람과의 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 역겨운 선의의 가면을 찢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집 밖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며 격동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기에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이고 우리는 모두 배우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한 나머지 가끔은 내 진짜 본연의 자아마저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질구질한 막장 드라마의 장막은 내려갔고 피 튀기는 스릴러의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민호, 최 여사, 그리고 그 내연녀 유라, 그들은 내 진정한 목적지로 향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고 있을 민호의 면상을 떠올리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여자를 배신하고 짓밟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나는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화려한 그룹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던 인사동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허름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쌍화차와 침향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는 그 남자가 이미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전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내 분위기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것을 보고 두 눈을 가늘게 뜨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강 전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여서 놀라셨나요? 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가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강 전무는 아버지의 가장 막역한 친구이자 내가 어린 시절부터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며 삼촌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를 마치 과거에서 부활한 악령을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거친 도자기 찻잔을 매만지는 불안한 손가락은 그의 극심한 공포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등받이에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칼날 같은 시선으로 맞은편 사내에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7년 민호의 집안에서 숨죽여 지내며 뼛속까지 단련시킨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지연아, 굳이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잖니. 마침내 강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 너도 이제 내 자리를 찾았으니 굳이 무덤 속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다시 파헤칠 필요가 뭐 있겠어. 나는 차갑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시린 웃음이었습니다. 끝났다고요? 전무님은 참 말씀도 쉽게 하시네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피땀 어린 회사가 강도떼 같은 인간들 손에 넘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들에게 웃음을 팔고 밥을 지어 먹여야 했던 불효녀이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전무님은 저한테 이혼 서류 한 장 던져주고 푼돈 몇 푼 쥐어 쫓아내면 모든 흔적이 지워질 줄 아셨습니까? 3일 전 밤의 기억이 폭풍우처럼 밀려와 내 심장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수치심이 바닥을 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경멸에 찬 미소와 함께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집어던진 후 최 여사는 다음날 아침이 밝는 것조차 참지 못하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파출부를 시켜 내 옷과 짐들을 까만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게 한 뒤 대문 밖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려 쓰라렸지만 내장까지 도려내는 듯한 가슴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남편 사업 자금을 아껴주려 지난 몇 년간 기워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2층 발코니에 서서 한 손으로는 내연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는 핏빛 붉은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 잃은 유기견을 동정하듯 나를 내려다보며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어때? 놀랐지?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7주년 결혼기념일 최고의 프레젠트다. 앞으로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마. 이 집도 돈도 내 호적에 남은 사모님 타이틀도 너 같은 년한테는 일원어치의 자격도 없으니까. 유라 역시 옆에 착 달라붙어 은쟁반에 옥굿을 구르듯 얄미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기가 신던 낡은 하이힐 한 짝을 내 발밑으로 툭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이거라도 주워 신고 가세요, 아줌마. 촌구석까지 맨발로 걸어가려면 발 다치잖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힌 그의 도장을 확인한 순간 이미 눈물샘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비에 흠뻑 젖은 옷가지들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우산을 쓰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고 있더니 그걸 내 얼굴에 휙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줍고 버스나 타고 당장 꺼져.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재수없게 얼쩡거리지 말고. 너같이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은 7년을 데리고 먹여준 것만 해도 돈 낭비야. 시골에 있는 내 어미가 딸년 쫓겨나는 꼴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 하겠네. 그녀는 내 발 옆에 침을 퇴뱉으며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존엄성과 인격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찬란한 미래와 내 청춘을 모두 버리고 이 집안에 노예를 자처했지만 돌아온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멸감과 잔인한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황량한 빗속에서 쓰레기 봉투 2개를 쥔 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미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켰기에 수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 없었습니다. 비와 분노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완벽하게 파괴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이 바닥을 치는 순간 내 안에 죽어있던 불사조가 잿더미를 뚫고 부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지난 10년 동안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단 2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무겁고 압도적인 권력을 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마침내 부르셨군요. 다음날 아침 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짐 덩어리를 치워버렸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앉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부엌대기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똥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 대신 우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걸친 슈트 한 벌의 가격은 민호건설의 한 해 순수익과 맞먹었습니다. 다시 인사동 찻집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강 전무는 내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이사님, 10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가 금융사기로 억울하게 부도를 맞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위조된 재무제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리고 경쟁사에게 정보를 빼돌려 아버지가 가진 주식을 헐값에 강제 인수당하게 만든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챙긴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당신은 민호건설에 투자하는 척하며 민호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우리 김씨 집안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 했죠.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저는 이 서류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기 위해 모든 걸 인내하며 그 집안의 며느리로 기어들어간 겁니다. 강 전무는 사시나무 떨듯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찻집 입구에는 어느새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이내 달콤하게 번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 원래 자리를 되찾는 것, 그리고 전무님과 내 사랑스러운 전남편 가족들에게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겨주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당신을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0분 뒤면 당신과 민호건설이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동결 조치가 공식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이 저지른 모든 횡령과 주가 조작 증거는 방금 전 검찰 특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 전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낯빛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보나마나 파멸을 알리는 지옥의 보고서들이겠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우아한 트위드 재킷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극도의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은 몇 분 안 되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저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전남편과 아주
넘치시는 시어머니가 다음 서프라이즈를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 직접 구경하러 가야 하거든요. 찻집을 나서자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서울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동안 나는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처럼 버려졌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짓밟았던 두 집안의 목숨줄을 틀어준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목숨처럼 여겨온 돈과 명예, 알량한 자존심을 한순간에 증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저택에 들어설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릇을 깼다고 쌍욕을 듣는 며느리도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하는 전업주부도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저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채권자입니다. 최 여사가 내 친정어머니를 모욕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악마들을 처단할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 7년, 나는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내 권력을 숨겼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어리석음은 뼈아픈 배신이라는 싸대기를 맞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호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전무를 통해 떨어질 떡고물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나를 아들의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샌드백으로만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을 때 나는 바닥에 부딪혀 죽는 대신 그 밑바닥에 돌들을 주워 모아 내 철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차가 민호의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일 전 나를 문둥병 환자 쫓아내듯 내몰았던 그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민호와 최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나온 집행관복을 입은 사람들과 격렬하게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젠틀하고 여유만만하던 민호의 얼굴은 반쯤 미쳐 있었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악을 쓰며 은행 직원들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고 거대한 리무진이 그들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추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차량을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내연녀 유라가 뛰어나왔습니다. 야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구세주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명품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또각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 앞에 멍하니 굳어있는 3명의 인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제 약속했죠? 그깟 이혼 서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서프라이즈를 가져오겠다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표독스럽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비싼 차는 또 누구 거고? 몸이라도 팔아서 렌터카 빌려 타고 와서 허세 부리는 거냐? 민호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했지만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야? 네가 왜? 나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민호 씨, 궁금해할 것 없어. 여기 있는 은행 직원들은 전부 내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 집은 이미 6개월 전에 당신이 강전무의 유령회사와 맺은 악성 채무 계약에 의해 태양그룹 산하로 명의가 넘어온 상태야. 그리고 당신이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던 강전무는 형량을 1년이라도 줄여보려고 방금 전 자신의 모든 자산과 경영권을 나한테 넘기는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왔지. 민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유령회사? 강전무님이? 그럴 리가 없어. 옆에 있던 유라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 집 오빠 명이라며. 저 여자는 그냥 아무 능력 없는 빈대라고 했잖아. 나는 유라를 쳐다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도 그저 이 인간들의 장기말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장기말은 유통기한이 끝났지.
나는 내게 가장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여인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에 대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딸년, 쫓겨난 거 보면 부끄러워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사실 하나는 확실히 아셔야 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복수에 성공한 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시골 구석에 있는 비가 새는 작은 단칸방 하나를 마련해 두었으니 앞으로 남은 평생 거기서 어머님이 저지른 악행들을 참회하며 사세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미친 듯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자비를 구하려 발악했습니다. 민호, 역시 나에게 달려와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무참히 제압당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강 전무한테 속은 거야.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는 바닥에 벌레처럼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며 끔찍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해? 당신이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을 때, 당신, 어머니가 빗속에 내 짐을 버렸을 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했었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사랑 타령이 너무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지경이야. 나는 뒤를 돌았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찌질한 몰락을 단 1초도 더 구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등 뒤로는 욕설과 통곡 소리, 그리고 짐이 끌려 나오는 소음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의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피날레였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경기 광주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 통쾌한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을이 지며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7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닙니다. 나는 독립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내 인생의 지배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 지옥 같은 서프라이즈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배은망덕한 탐욕의 진짜 대가는 남은 평생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외톨이로 숨죽여 사는 것이니까요. 자신들이 짓밟았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매일 뉴스 기사로 쳐다봐야 하는 지옥 속에서 말입니다. 고급 리무진은 혼돈과 탐욕으로 찌든 그 집구석을 완전히 뒤로 하고 부드럽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스쳐가는 가로수들을 보며 나는 한없이 가벼워진 마음과 동시에 끝없이 길었던 이 여정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지난 7년은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둔 견고한 고치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내게 영원한 안식처를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나 자신을 지우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서만 대본을 믿고 연기했던 비극적인 1인극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경기도 광주의 한 고급 프라이빗 추모공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재벌과 권력자들만이 영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갈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저녁바람에 날렸습니다. 주방에서 냄새를 뒤집어 쓴 채 대충 묻고 있던 그 초라한 여자는 이제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한치의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내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와 2명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법무팀장이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문을 지켜온 오 변호사. 그는 지난 7년 동안 내 진짜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본 오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침내 이날이 왔군요. 선대 회장님의 지분과 권리를 복구하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지난 허송세월에 대한 씁쓸함이 배어있는 미소였습니다. 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 7년간 변호사님이 뒤에서 묵묵히 자산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뵈러 가시죠. 우리는 하얀 대리석이 깔린 길을 따라 김씨 가문의 가족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추모공원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묘는 웅장하고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어머니와 내게 사다 주셨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대로 다 해냈습니다. 7년 동안 이름도 없는 평범한 여자로 살면서 사람의 밑바닥을 보라는 그 시험, 아버지가 맞았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빈손일 때 그들은 저를 언제든 버려도 되는 소모품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힘 덕분에 저는 이제 제 가치를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배신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실체를 알아채는데 7년이나 걸렸다는 제 자신이 한심할 뿐입니다. 오 변호사가 내 뒤로 다가와 새빨간 직인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동결이 해제된 후 공식적으로 회장님 명의로 귀속된 태양그룹의 자회사 및 주요 부동산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민호 대표가 그토록 목을 매던 민호건설은 사실 태양그룹 자산운용사 산하에 있는 수십 개의 유령 계열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다 쓰면서도 오직 민호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서늘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건설사 대표라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워 나를 윽박지르고 무시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그 대표실 의자, 그가 매달 타가는 수천만 원의 월급, 그리고 그가 회장직으로 승진하겠다며 목숨 걸고 추진하던 그 프로젝트까지 전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돈을 펑펑 쓰면서 그 돈으로 내 자존심을 짓밟고 비웃었다니 7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내게 기이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너무 많은 부를 가졌다. 돈은 진심보다 탐욕을 꼬이게 하는 법이다. 네가 진정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되 딱 7년 동안만 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거라. 태양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마. 만약 7년이 지나고도 그 남자가 변함없이 널 아껴준다면 이 모든 재산을 두 사람에게 물려주마. 하지만 그가 변절한다면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나만 바라보며 쫓아다녔던 가난하지만 성실해 보였던 민호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을 숨기고 민호와 가정을 꾸렸고 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가 돈 냄새를 맡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자 단칸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헌신을 무식함으로 나의 인내를 멍청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결혼기념일 당일 아버지의 유언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 자정 직전 민호는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운명의 기막힌 장난이자 조롱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태양그룹과 민호건설의 전략적 업무 협약 MOU 조인식 날입니다. 이민호 대표는 최근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빵꾸가 난 자금을 이 조인식 한 방으로 메우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내 사색을 깨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노을이 완전히 저 어두워진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 조인식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언론사들을 쫙 깔아놨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의전을 준비하세요. 내일 저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이자 총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겁니다. 착하고 멍청한 전업주부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그들이 누구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오 변호사에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민호 곁에 붙어있는 그 내연녀 박유라 비서에 대해서도 싹 다 털어보세요. 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여자에게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아오세요. 내일 그들에게 줄 서프라이즈의 훌륭한 디저트가 될 테니까요. 오 변호사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 단련된 한 마리 불사조가 마침내 날개를 펴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 소유의 5성급 호텔인 신라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 만큼 차갑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벌벌 떨던 입술엔 이제 붉은 루즈가 칠해졌고 설거지물에 젖어있던 손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결제 서류에 서명할 권력을 쥐었습니다. 나는 핏빛처럼 붉은 와인을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떫은 맛이 과거의 쓰라림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민호, 넌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어? 나 같은 여자가 왜 7년 동안 너와 내 어머니의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뎠는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아니면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건 내가 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네가 사람 새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가장 잔인한 방식을 택했지. 그러니 앞으로 내게 쏟아질 지옥의 불구덩이들을 기꺼이 감당해내길 바라. 다음날 아침, 서울은 활기찬 공기로 깨어났습니다. 조인식이 열리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화려한 축하 화환들로 입구부터 꽉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최고급 그레이 슈트를 입고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정재계 파트너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 여사가 번쩍이는 금부치와 벨벳 원피스로 한껏 치장한 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내연녀 유라가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다. 최 여사가 민호의 어깨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집안도 드디어 재벌가 반열에 오르는 거야. 그 재수없는 촌년지연이를 빨리 내쫓아버린 게 천만다행이지. 그년이 여기 서 있었으면 급 떨어져서 어쩔 뻔했니. 민호도 코웃음을 치며 나를 비하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이름은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쯤 갈 데도 없어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골판지 깔고 엎드려 있겠죠 뭐. 빈대처럼 들러붙어 살던 기생충이 혼자 힘으로 뭘 하겠어요?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 능력 하나만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증명할 겁니다. 그들은 호탕하게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무대 뒤 VIP 대기실의 모니터로 그 꼬라지를 지켜보던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모래성 위에서 벌이는 저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파티. 그들이 걸치고 있는 보석과 양복조차 모두 내 관용을 훔쳐산 것들인데 이제 그 대출 기한이 끝났다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깍듯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밝힌 맞춤형 블랙 슈트에 옷깃을 여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진이 도열했습니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덫에 걸린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의 쾌감으로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의 소음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입장하는 낯선 여성의 모습에 압도되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단상 쪽을 보며 웃고 있던 민호와 최 여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기괴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짙은 화장과 초고가 슈트를 입었지만 너무도 낯익은 얼굴. 지연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공중을 갈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있던 최 여사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경호원. 당장 이 미친년 끌어내지 않고 뭐해? 나는 그들의 발악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우아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태양그룹의 대표석 가장 높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행사장을 메운 수백 명의 참석자들을 쓱 훑어본 뒤 민호와 최 여사에게 칼날 같은 시선을 꽂았습니다. 이민호 대표, 그리고 최 여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신가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혼 서류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주겠다고. 나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이자 총괄회장인 김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호 대표의 회사와 그 어떤 업무 협약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사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박제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내 옆에 시립해 있는 태양그룹의 임원진들을 보고 나서야 이 끔찍한 악몽이 완벽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지연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태양그룹?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지연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이민호 씨. 당신이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호칭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쉬워하며 매달리던 태양그룹, 그 회사는 제 돌아가신 아버지, 고 김대성 회장님이 피땀으로 세운 저의 가업입니다. 지난 7년, 저는 가난하고 무지한 여자로 위장하여 당신의 바닥을 시험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아주 역겨운 방식으로 낙제했습니다. 최 여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거짓말. 넌 그냥 고아원 출신 촌년이잖아. 어디서 회장 행세를 해.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입는다고 똥개가 혈통견이 될 줄 알아? 나는 그런 그녀를 향해 가장 깊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여사님.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건 당신들이죠.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 남편이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며 빌붙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유산은 고스란히 저에게 남았습니다. 지금 당신 목에 걸린 그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민호가 끌고 온 벤츠, 그리고 어제 당신이 저를 쫓아냈던 그 거대한 저택, 그 모든 게 다 태양그룹 산하펀드의 돈으로 결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순간을 기해 그 모든 것을 전액 몰수하겠습니다. 민호는 단상 아래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에게 알랑거리던 협력사 대표들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를 떠받들던 시선들은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민호 씨. 나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수십 장의 서류들이 띄워졌습니다. 이건 이민호 씨가 대표직을 남용해 무려 2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저기 서 있는 박유라 비서의 명의로 된 강남, 초호화 아파트 매입 대금, 그리고 불법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빼돌린 내역들이죠. 이 모든 증거는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무일푼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본 유라는 헉소리를 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행사장을 둘러싸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 수사관들에 의해 출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내 발밑으로 기어와 바짓단을 붙잡으려 오열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귀신을 씌었나봐. 널 아직 사랑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회? 넌 지난 7년 내내 기회를 걷어찼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내 서프라이즈가 어때, 민호 씨? 충분히 놀랍고 짜릿한가? 나는 바닥에 쓰러져 오줌까지 지린 그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최 여사의 찢어지는 비명, 민호의 발악 소리, 뒤엉켜 신라 호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만방자한 배신자들이 받아야 할 가장 완벽한 형벌의 심폰이었습니다.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여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운명을 온전히 지배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찬란한 태양 아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리무진을 타고 그룹 본사로 돌아오면서
나는 내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은 이제 최고급 마사지를 받아 부드러워져 있었고 앞으로는 오직 수백억 대의 결제 서류에만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명품을 휘감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결단력과 내 안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깨어난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태양그룹 회장실에 공식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로비부터 집무실까지 끝없이 도열한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내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온전히 속해야 할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빼돌리려 했던 자산 내역과 그의 악성 부채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겠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내 철저한 계산 아래서 놀아났을 뿐입니다. 내가 그룹의 경영을 재편하는 동안 민호의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최고 형량을 구형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에게 빌부터 아부하던 파트너사들은 떼인 돈을 돌려달라며 연일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댔습니다.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최 여사는 유엔빌리지 대저택이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아들의 불법 도박과 코인, 빚의 보증까지 섰던 탓에 그녀는 하루아침에 강남 사모님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늙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의 국선 변호사가 합의를 구걸하며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단, 장소는 다름 아닌 내 그룹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내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두려움으로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나를 본 최 여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책상 앞으로 기어와 통곡했습니다. 지연아, 아니 회장님,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내가 감히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던 고급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애미요? 어머님, 며칠 전 비 오는 날 저를 쫓아내며 하셨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애도 못 낳는 불량품, 돈 낭비라고 하시며 제 친정엄마까지 들먹이셨죠. 그때 어머님 눈에 저는 그저 쓰레기 봉투만도 못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최 여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다 그 꼬리치는 유라년한테 속아서 우리 민호가 눈이 뒤집힌 거야. 제발 민호. 감방 가는 것만은 살려다오. 징역만은 피하게 해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남은 평생 내 발닦게 노릇이라도 할 테니까. 나는 빙긋 웃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냉혹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저 돈 많습니다. 발 닦아줄 사람 널렸어요. 어머님의 그 얄팍한 존경은 제 돈 지갑을 향한 거지 저라는 인간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이민호 씨요? 그 인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결혼기념일 당일 그 이혼 서류만 던지지 않았어도 저는 빚을 다 갚아주고 조용히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장 잔인하게 제 심장에 칼을 꽂았으니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당신들 몫입니다. 하는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밖으로 끌려가는 그녀의 절규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이후 나는 단순히 회사 경영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남편과 시댁의 정서적, 경제적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재벌가의 상속녀를 넘어 여성들의 독립과 자립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반면 신문사회면에는 연일 민호의 구치소 생활이 보도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미쳐버린 그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시도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유라 역시 횡령 동조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었고 그녀가 민호에게 뜯어냈던 모든 명품과 아파트는 굴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주말 오후 나는 내가 7년을 노예처럼 살았던 그 한남동 집 근처를 드라이브했습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 굳게 닫힌 철문 앞 길바닥에 진보다리를 껴안고 넋을 잃은 채 앉아있는 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알랑거리던 강남의 사모님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 피하듯 외면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너머로 그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불쌍하지도 그렇다고 통쾌해 미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인과응보의 섭리를 눈으로 확인한 기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돌려 서울 외곽에 내가 직접 기획한 친환경 스마트팜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지난 7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소중한 학교였습니다.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지켜내는 굳건한 자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 포럼과 여성 리더십 강연에 서서 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과거의 굴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쓰라린 흉터가 지금의 강인한 김지연을 만든 훈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존중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만을 곁에 둘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라면 여자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는 찌질이가 아니라 그녀의 비상을 함께 자랑스러워 할 테니까요. 한자선 파티에서 과거 민호의 친구들 몇몇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다가와 과거의 자신들이 민호와 함께 나를 조롱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짓밟고 정점에 서면 우러러보는 것.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며칠 뒤 나는 태양그룹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핵심 M&A, 인수합병을 체결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한 달간의 치열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날, 따뜻한 한국의 공기가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심장은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대기도 사랑의 눈먼 바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절대 권력, 김지연 회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내게 국가인프라 및 도시개발 투자포럼 VIP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모이는 자리. 나는 그곳에 보석으로 풀려난 민호와 최 여사, 그리고 유라가 어떻게든 동아줄을 잡아보려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두었습니다. 파산 직전인 그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걸을 하러 올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한 방의 서프라이즈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새하얀 최고급 슈트를 빼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귀끝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지금 내 날카로운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 나는 굳이 비서진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걷는 길을 따라 왁자지껄하던 장내에 소음이 파도처럼 갈라지며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잠시 나와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들. 민호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최 여사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가짜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유라도 초조하게 싸구려 핸드백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천히 다가가자 최 여사가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예의 그 오만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어머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한때 우리 집안 며느리 될 뻔했던 지연이 아니니? 너 대기업 회장님 스폰이라도 물어서 여기 들어올 표라도 얻었나 보네. 이 비싼 옷도 그 영감이 사줬니? 민호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를 깔아뭉개려 했습니다. 지연아, 여긴 밥상이나 차리던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급 떨어지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냐. 나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태양그룹의 투자를 받기 위해 여기 온 거야. 네가 상상도 못할 세계라고. 유라도 뾰족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경호원한테 쫓겨나기 전에 빨리 나가요. 오빠가 태양그룹 회장님 눈도장이라도 찍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요. 나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가볍게 돌리며 한 모금 적신 뒤 티 없이 맑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님, 이민호 씨.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버릇은 못 고치셨군요. 태양그룹이 거대한 기업인 건 맞지만 횡령의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 회사에 투자할 만큼 눈먼 바보는 아닙니다. 민호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태양그룹 비서실이랑 다 연락해뒀어. 오늘 회장님만 만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어디서 주워 먹고 사는 주제에 내 인생의 훈질이야.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형 시중은행장들이 내 쪽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김지연 회장님, 귀국을 환영합니다. 파리에서의 MA 성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민호 일당을 힐끗 보더니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인들이십니까? 민호, 최 여사, 그리고 유라의 표정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호흡이 멎고 눈동자가 뒤집힐 듯한 경악. 회장님?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속삭였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과 연락을 하셨다고요? 그 보고서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서 제가 직접 파슬기에 갈아버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제 인생의 배신자가 발들일 자리는 없다고. 나는 얼어붙은 그들을 철저히 쓰레기 취급하며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무너져 내리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악몽은 끝났습니다. 나는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는 찬란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제국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의와 심판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될 나의 눈부신 비상 그 자체였습니다.